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무태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아찔한 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북과 먹으로만 배운 깐깐한 선비 하나가 그만 거친 풍랑에 휩쓸려 지도에도 없는 섬에 뚝 떨어졌다지 뭡니까? 그런데 그 섬이 글쎄 사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무당 처녀들만 모여 사는 금단의 땅이었다니.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사연 속으로 저와 함께 풍덩 빠져보시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칠흑 같은 어둠 속 성난 파도가 하늘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어느 여름 밤바다 한가운데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한양의 젊은 관료 기민을 태운 작은 배는 마치 거인의 소나귀에 잡힌 나뭇잎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다 결국 도치대가 부러지고 선체가 찢겨나가는 비명을 지르며 검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유는 마지막 순간 차가운 물의 감촉과 함께 모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꺼져가던 의식을 깨운 것은 따가운 햇살과 그의 뺨을 간지리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이었습니다. 살았구나. 유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광경에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차라리 깊은 바닷속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공포에 휩싸여야만 했지요. 그의 주변으로 마치 하얀 소복을 입은 저승사자들처럼 수십 명의 여인들이 원을 그리며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똑같이 장식 하나 없는 순백의 옷을 입고 길게 푼 머리를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호기심도 연민도 경계심도 아닌 그저 텅 비어버린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들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이 낯선 남자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더욱더 끔찍한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하얀 모래사장이 온통 붉은 핏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끔찍한 살육의 제사라도 벌어진 것처럼 붉은 물감은 파도에 씻겨나가며 섬뜩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여기는 대체 어디란 말인가? 나는 지옥에라도 떨어진 것인가? 유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젊은 처녀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파까지 나이는 제각각이었지만 단 한 명의 사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자들. 수십 명의 여자들만이 기이한 침묵 속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의 무리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들 중 가장 기품 있고 서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젊은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란. 눈처럼 희고 난초처럼 고고한 기품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윤회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기이한 짐승이라도 관찰하듯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옥구슬처럼 맑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곁에 있는 노파에게 말했지요. 천화 할멈, 이 자는 사내입니다. 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더 이상 해변이 아닌 눅눅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의 손과 발은 튼튼한 칡넝쿨로 묶여 있었고 동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지요. 그는 자신이 완전히 포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나고 몇몇의 여인들이 횃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섬의 가장 큰 어른으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백발의 노파가 서 있었지요. 바로 설란이 천화 할멈이라 불렀던 이 섬의 대무였습니다. 천화 할멈은 윤을 벌레 보듯 경멸적인 눈으로 쏘아보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어찌하여 신의 노여움을 사 이 신성한 땅에 발을 들였느냐? 나는 그저 폭풍우를 만나 표류했을 뿐이요. 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디며 당신들은 누구시오? 나는 한양의 관료 김윤이라 하오. 부디 나를 도와 무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의 그 애원 섞인 말에 천화 할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뭇?
어리석은 놈, 이곳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는 결코 무트로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그녀는 윤에게 이 섬의 끔찍한 비밀을 알려주었지요. 이곳은 지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금녀의 섬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을 겪은 여인들이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이곳에 들어와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이 섬에는 단 하나의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남, 즉 어떤 사내도 이 섬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사내란 탐욕과 폭력의 화신이며 재앙과 불행을 몰고 오는 불길한 존재다. 천화 할멈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놈이 이 신성한 섬의 금기를 깨뜨리고 말았다. 내놈의 그 더러운 발이 이 땅에 닿는 순간 우리 섬의 안녕은 깨어지고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함께 온 다른 무당들을 돌아보며 마치 판결을 내리듯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 섬의 오랜 규칙에 따라 이 불길한 이방인은 섬의 중심에 있는 신목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제물로 바쳐져야만 한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저놈의 심장을 꺼내 신목의 제단에 바칠 것이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이오? 눈을 떠보니 낯선 섬이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라니. 유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외쳤지만 여인들의 표정은 돌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지요. 그렇게 윤의 운명은 단 한 밤만에 결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섬에서 그는 그저 하룻밤의 제물로 사라질 운명인 것일까요?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그의 운명을 뒤바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천화 할멈의 그 잔인한 선언에 동굴 안의 모든 무당들이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할멈! 하는 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는 횃불 빛 속으로 낮에 보았던 그 차갑고 아름다운 여인 설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란은 섬의 차기 대무였습니다. 그녀는 천화 할멈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젊은 무당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그녀의 등장에 천화 할멈의 매서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란이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결정을 막아서는 것이냐. 설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천화 할멈을 마주보며 공손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멈, 저 또한 이 섬의 규칙을 존중합니다. 허나 저 이방인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며 스스로의 의지로 이 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으로 이곳에 떠밀려온 가여운 표류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의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은 오히려 신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과연 하늘의 뜻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디 저자가 진정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불운한 나그네일 뿐인지 며칠간만이라도 지켜볼 시간을 주시옵소서. 설란의 그 논리 정연하고도 당당한 주장에 다른 젊은 무당들 사이에서 희미한 동요의 기색이 일었습니다. 그들 역시 맹목적인 증오보다는 설란의 이성적인 판단에 더 마음이 기울었던 것이지요. 천화 할멈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설란의 모습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지만 섣불리 그녀를 윽박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설란의 입지는 이미 자신을 위협할 만큼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천화 할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딱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사흘 뒤 저 자가 우리에게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그때는 네가 직접 저 자의 심장을 꺼내 제단에 바쳐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할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란의 용기 있는 개입 덕분에 유는 일단 당장의 죽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차갑고 아름다운 여인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온정이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섬의 규칙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인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유는 그녀의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뒤에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인간적인 고뇌와 호기심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닫힌 섬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만난 이해 가능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유예 기간을 얻었지만 윤의 처지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답니다. 그는 여전히 춥고 어두운 동굴에 갇힌 포로 신세였고 그의 목숨은 오직 설란이라는 낯선 여인의 변덕에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비이성적이고 미신에 사로잡힌 여인들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길 수는 없어. 어떻게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곳을 탈출해야만 한다. 유는 한양의 관료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이 섬의 기이한 규칙들을 그저 무지몽매한 자들의 낡은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낮이면 동굴 입구를 지키는 무당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하고 동굴의 구조를 면밀히 살폈으며 칡넝쿨을 몰래 풀어 바위를 움직일 도구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밤이면 별의 위치를 보고 이 섬의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하며 탈출 후의 계획을 세웠지요.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당들의 감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했고 동굴을 막고 있는 바위는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이성적인 계획만으로는 이 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앞에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가 아주 작게 사람 하나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살짝 열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그 틈으로 앳된 얼굴의 어린 무당 하나가 작은 바구니를 든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쉿! 조용히 하셔요. 그녀는 낮에 윤을 감시하던 무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 호기심 많고 순수한 소녀였지요. 나는 아랑이라고 해요.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몰래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그녀가 내민 바구니 안에는 따끈한 군고구마와 맑은 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는 것이냐? 들키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인데. 아랑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요. 설란 언니가 아니었다면 선비님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사람이 사람을 그리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아랑은 밤마다 몰래 윤을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주고 섬의 여러 가지 비밀과 규칙들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에게 있어 이 낯선 섬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희망의 끈이 되어주었지요. 윤은 아랑을 통해 이 섬의 여인들이 왜 그토록 남자를 증오하게 되었는지, 신목과 백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설란과 천화, 할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섬에 도착하던 첫날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붉은 핏물의 정체에 대해서도 아랑에게서 듣게 된답니다. 아랑, 내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 해변에 흥건했던 그 붉은 핏물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혹 정말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 흔적이라도 되는 것이냐? 유는 며칠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가장 큰 의문을 아랑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그의 그 진지한 물음에 아랑은 풋 하고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핏물이요? 아이고 선비님, 그것은 핏물이 아니어요. 핏물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아랑은 웃음을 그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요. 그 붉은 물은 우리 섬의 신성한 샘에서만 자라는 아주 희귀한 붉은 약초를 빻아 만든 물감이랍니다. 우리는 그 물감을 진홍이라 부르지요. 아랑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붉은 약초는 오직 1년에 한 번 여름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진날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섬의 무당들은 그날이 되면 모두 함께 해변으로 나아가 밤을 새워 그 약초를 캐고 정성껏 빻아 붉은 물감을 만들어 섬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이 바로 그 하진날이었단 말이냐? 예, 맞아요. 선비님께서 파도에 떠밀려 오셨을 때 우리는 마침 제사를 막 끝내고
남은 진홍 물감을 바다에 흘려보내며 신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핏물이라고 오해하셨나 보군요. 아랑의 설명에 윤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끔찍한 광경이 사실은 이 섬의 가장 신성하고 평화로운 의식의 일부였다니.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과 보이는 것만 믿으려 했던 이성적인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섬에 대해 그리고 이 섬의 여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미신이라고 치부했던 것들 속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존의 방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아랑에게 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살려준 그 차가운 여인 설란에 대해서 말이지요. 설란 언니는 우리 섬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한 분이세요. 아랑의 눈이 존경심으로 빛났습니다. 천화 할멈께서는 오직 전통과 증오만을 말씀하시지만 설란 언니는 늘 왜? 라고 물으시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것이 정말로 최선의 방식인지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답니다. 아랑의 말에 따르면 설란은 몇 해 전 우연히 섬으로 떠밀려온 낡은 책 몇 권을 통해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을 남몰래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섬의 고립이 언젠가는 모두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고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선비님을 살려주신 걸 거예요? 설란 언니는 선비님을 통해 바깥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아랑의 그 말에 윤의 심장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란은 자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닫힌 섬에서 자신과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설란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졌지요. 아랑의 말대로 설란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자신이 평생을 믿어왔던 섬의 세계와 김윤이라는 이방인이 가져온 새로운 세계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전쟁터와도 같았지요. 그녀는 밤마다 천화 할멈의 눈을 피해 몰래 윤이 갇혀있는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그가 섬에 해로운 존재인지 아닌지를 감시하고 판별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그와의 대화에 걷잡을 수 없이 매료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유는 그녀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살던 한양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가 공부했던 지리학과 천문학 같은 세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설란에게 그의 이야기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세상은 오직 신의 뜻과 자연의 변덕,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이 말하는 세상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지요. 가뭄이 드는 것은 신의 노여움 때문만이 아니오. 그것은 계절의 변화와 바람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오. 그리고 인간은 수로를 파고 둑을 쌓아 그 자연의 이치에 대비할 수 있어. 사람의 병 또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기운이 조화를 잃었기 때문이오. 그리고 우리는 약초와 침수를 통해 그 조화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설란은 밤늦도록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그 논리 정연하고 이성적인 세계관은 그녀가 평생을 품어왔던 수많은 의문들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었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왔던 섬의 방식이 유일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하고도 짜릿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 역시 설란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단순히 꽉 막힌 무당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고 배우고자 하는 지적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들려주는 섬의 전설과 자연과 교감하는 방식 속에는 그가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깊은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밤마다 이성과 미신, 과학과 신화,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서로의 지성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질감이 싹트고 있었지요. 하지만 설라는 괴로웠습니다. 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차기 댐으로서의 운명과 섬의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섬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이 흔들리는 마음이 결국 섬 전체에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윤에게 주어진 사흘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둘째 날 아침이었답니다. 바로 그때 섬 전체를 뒤흔들 만큼 흉흉하고 불길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지요. 그것은 바로 섬의 중심부에 자리하여 섬의 안녕과 기운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목이 하룻밤 사이에 원인 모르게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신목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섬을 지켜온 살아있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무성했던 그 나뭇잎들이 마치 역병이라도 든 것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우수수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맑고 신성한 기운이 넘쳐 흐르던 나무 주변에서는 이제 시큼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이 끔찍한 광경을 가장 먼저 발견한 한 어린 무당의 비명소리에 온 섬의 여인들이 신목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하게 시들어가는 신목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것은 명백한 재앙의 징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무 천화 할멈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신목에 죽어가는 껍질을 어루만지더니 이내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을 향해 저주와도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불길한 사내놈 때문이다. 내가 무엇라 했느냐? 저놈의 더러운 발이 이 신성한 땅에 닿는 순간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녀는 사람들을 선동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목께서 노하셨다. 우리의 금기를 깨뜨린 저 오만한 이방인을 당장 제물로 바쳐 신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이 섬은 머지않아 저 나무처럼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의 그 광기 어린 외침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공포에 휩싸여 있던 다른 무당들도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저놈을 죽여야 하오. 당장 저놈의 심장을 꺼내 신목께 바쳐야만 하오. 성난 무리들은 마치 마녀 사냥이라도 하려는 듯 횃불과 날카로운 연장을 손에 들고 윤이 갇혀있는 동굴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라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아직 약속한 사흘이 지나지 않았소.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오. 하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말렸지만 한번 불붙은 광신적인 분노 앞에서 그녀의 이성적인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천화 할멈은 설란을 거칠게 밀치며 비웃듯이 말했지요. 내년도 저 사내놈에게 홀려 섬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개냐. 좋다. 어디 한번 지켜보아라. 저놈의 피가 이 땅을 적시는 순간 신목께서 다시 살아나실지 아닐지를. 이제 윤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란의 보호막도 아랑의 작은 호의도 이 거대한 광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지요. 성난 무당들이 횃불을 들고 동굴 입구를 둘러싸고 당장이라도 바위를 밀어젖힐 듯 험악한 기세를 내뿜고 있었답니다. 동굴 안에 갇힌 윤은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분노에 찬 외침을 들으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지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저들의 무지함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바로 지식과 이성을 이용하여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천화 할멈을 필두로 한 무당들이 그를 끌어내기 위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윤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모두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죽음을 앞둔 자의 절박함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자의 당당함과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그 예기치 못한 기세에 무당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지요. 유는 천화 할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신목은 신의 노여움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천화 할멈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저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그저 나무가 앓는 병일 뿐이요. 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아픈 아이에게 약을 줄 생각은 않고 엉뚱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구판이나 버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듯한 대담한 발언에 무당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신목을 욕되게 하다니.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하지만 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좋다. 당신들이 정녕 나를 죽이고 싶다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오. 내게 딱 사흘만 시간을 주시오. 만약 내가 그 사흘 안에 저 신목을 살려낼 방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 목숨을 군말 없이 당신들에게 바치겠소. 허나 만약 내가 신목을 살려낸다면 당신들은 나를 이 섬의 손님으로 정중히 대접하고 무트로 돌려보내 주어야 할 것이오. 어떤가? 이 거래에 응하겠소. 그것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과 논리정연한 말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설득력이 있었지요. 무당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신목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이방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천화 할멈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흥, 어차피 죽을 목숨 며칠 더 살려둔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 내 놈이 어찌 신의 영역을 넘본단 말이냐. 사흘 뒤 내 놈은 제 발로 제단에 오르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건네기를 시작하게 된 유는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두 사람, 설란과 아랑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나는 나무 의원은 아니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병의 원인이 있는 법. 나는 그 원인을 찾아내려 하오. 부디 나를 도와주시겠소? 설란과 아랑은 비록 반신반의했지만 윤의 그 진지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기꺼이 그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윤은 가장 먼저 신목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는 다른 무당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가 시든 나뭇잎과 죽은 가지들을 꼼꼼히 살폈지요. 보시오, 잎의 뒷면에 이상한 벌레나 병든 흔적은 없소. 나무의 줄기 또한 겉은 말라있지만 속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소. 이것은 나무 자체가 앓는 병이 아니라는 증거요. 다음으로 그는 신목의 주변 땅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흙의 색깔과 습도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성분들을 마치 학자가 고문서를 연구하듯 세심하게 분석했지요. 한참 동안이나 땅을 파헤치던 그의 손끝에서 마침내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찾았소. 바로 이것이었소. 윤이 파낸 흙에서는 코를 찌르는 짠내와 함께 하얀 소금 결정들이 섞여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목이 시들어간 진짜 이유는 신의 저주나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무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토양이 염분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윤은 며칠 전 아랑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이 섬에 유례 없이 큰 해일이 덮쳐 해변가의 집들이 몇 채 떠내려갔다는 이야기. 바로 그 해일이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내륙까지 실어 날랐고 그 짠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신목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 또한 있는 법이요. 윤은 즉시 설란과 아랑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목 주변에 오염된 흙을 모두 파내야 하오. 그리고는 섬에서 가장 맑은 샘물을 길어와 나무의 뿌리에 계속해서 부어주어 짠 기운을 씻어내야만 하오. 그의 그 명쾌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설란과 아랑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재앙 앞에서 그저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은 그 거대한 재앙의 원인을 이성적인 관찰과 추론만으로
정확히 밝혀내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젊은 무당들 중 마음이 열린 몇몇을 설득하여 밤을 새워 신목 주변의 흙을 파내고 맑은 샘물을 길어 나르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했지요. 이것은 이 섬의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지는 미신과 이성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패는 이제 곧 판가름날 참이었습니다. 윤의 지시에 따라 설란과 아랑 그리고 몇몇의 젊은 무당들은 밤을 새워 신목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그들은 횃불을 밝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신목 주변의 소금기 머금은 흙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깨끗한 새 흙을 채워 넣었지요. 그리고는 수십 번이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섬에서 가장 맑은 샘물을 길어와 나무의 목마른 뿌리 위로 흠뻑 부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든 무당들과 천화 할멈은 그들의 그 무모한 행동을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흥! 가소로운 것들. 흙 몇 줌 파내고 물 몇 동이 붓는다고 신의 노여움이 풀릴 것이라 생각하느냐. 헛된 수고일 뿐이다. 하지만 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지요. 마침내 약속한 사흘의 마지막 날 아침 해가 밝아왔습니다. 섬의 모든 여인들이 숨을 죽이고 신목 앞으로 모여들었지요. 이제 곧 윤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신목의 모습은 지난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뭇잎은 여전히 누렇게 떠 있었고 가지들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천화 할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보아라, 내 무어라 했느냐. 저 오만한 이방인의 가짜는 지식이 신의 위대함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이제 약속대로 저놈을 제단 위로 끌고 천화 할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 햇살을 받은 신목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 아니겠소. 시들었던 나뭇잎들 사이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연두빛 새순 하나가 뿅 하고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랑의 손가락 끝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람들의 입에서 경이로움과 환희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순이다. 신목에서 새순이 돋아났다. 살아있다. 신목께서 다시 살아나고 계신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윤의 이성적인 진단과 그를 믿고 따라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마침내 죽어가던 신목의 생명력을 다시 일깨워낸 것입니다. 그 작은 새순 하나는 그 어떤 화려한 제사나 거창한 기도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성의 승리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당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명백한 기적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평생을 믿어왔던 미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요. 그들은 윤을 바라보는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경멸이 가득했던 그들의 눈에 이제는 경외와 존경의 빛이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변화된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윤이 기적적으로 신목을 살려내자 섬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길한 이방인이나 죽음을 앞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노여움을 푼 신비로운 지혜를 가진 은인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지요. 젊은 무당들은 특히 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매료되어 그를 스승처럼 따르며 바깥 세상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권력 구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섬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대무 천화 할멈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신의 저주라 주장했던 것을 외지에서 온 젊은 사내 하나가 흙의 병이라 진단하고 간단히 고쳐버렸으니 그녀의 신통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천화 할멈이 아닌 윤이나 설란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그를 지지하는 설란의 영향력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천화 할멈은 이 모든 변화를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치를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위와 신념이 굴러온 돌멩이 하나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유는 단순히 똑똑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섬의 신성한 전통과 질서를 파괴하고 여인들의 순수한 영혼을 오염시키는 아주 위험하고 사악한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저놈을 살려두었다가는 이 섬은 머지않아 저놈의 소나귀에 넘어가 다시 더러운 사내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이 섬을 지켜야만 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윤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는 집착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을 완전히 제거하고 섬의 질서를 예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더욱더 교활하고 위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천화 할멈은 모든 무당들을 다시 신목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엄이 있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신목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다. 허나 저 이방인의 죄가 모두 씻겨나간 것은 아니다. 그녀는 윤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발이 이 땅에 닿아 신성한 금기를 깨뜨린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결백을 완전히 증명하려면 그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녀가 말한 마지막 시험이란 바로 이 섬에서 신목 다음으로 신성시되는 존재, 신목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거대한 흰 호랑이, 백호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천화 할멈이 선언한 백호의 시험이란 그야말로 죽음의 시험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백호는 이 섬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동굴우리에 갇혀 사는 거대한 흰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수십 년 전 섬의 여인들이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부터 존재했던 신비롭고도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지요. 하지만 백호는 또한 무태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사내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진 아주 사납고 난폭한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실수로 섬에 표류했던 몇몇의 어부들이 모두 이 백호의 날카로운 발톱아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졌지요. 천화 할멈의 계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윤을 백호와 단둘이 우리 안에 가두어 백호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신의 수호신이 직접 이방인의 죄를 심판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섬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설란과 아랑은 아니 도옵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입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천화 할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섬의 오랜 전통이다. 신의 뜻에 거역하려는 자 누구든 이 섬을 떠날 각오를 하라. 결국 윤은 또다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들에게 이끌려 백호가 갇혀있는 깊은 골짜기의 동굴 우리 앞으로 끌려갔지요. 우리는 거대한 바위 동굴의 입구를 굵은 통나무로 막아놓은 형태였습니다. 안에서는 성난 짐승의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지요. 천화 할멈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살아남는다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섬의 귀한 손님으로 인정해주겠다. 허나 그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는 신목 사건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는 법을 어렴풋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설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믿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지요. 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스스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제 이 어둡고 축축한 동굴 안에는 젊은 선비 한 사람과
굶주린 맹수 한 마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동굴 우리는 어둡고 축축했답니다. 안으로 들어선 윤은 저 안쪽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안광이 굶주린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윽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순백의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보통 호랑이보다 2배는 더 커 보였고 그 위용은 산신령과도 같았습니다. 백호는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윤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지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그의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신기하게도 극심한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거나 혹은 무기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백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그는 신목을 살렸을 때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백호의 눈에서 단순한 굶주림이나 야생의 적개심이 아닌 아주 깊고 오래된 고통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백호는 무언가에 아주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백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자신에게는 적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교감의 자세였지요. 나 또한 너와 같이 이곳에 갇힌 이방인일 뿐이다.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그는 짐승이 알아들을 리 없는 말을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 부드럽고 차분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그 예기치 못한 행동에 백호는 잠시 당황한 듯 그르렁거림을 멈추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은 그 틈을 타 백호의 몸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훑어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백호의 고통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백호의 오른쪽 앞발 두툼한 발바닥에는 오래전에 박힌 듯한 낡고 녹슨 창촉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는 이미 골마 있었고 백호가 걸을 때마다 그 창촉은 그의 살을 파고들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런 것이 박혀 있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꼬. 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천천히 백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다시 경계하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윤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백호의 아픈 발 앞에 엎드리다시피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치유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지요. 백호는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이 인간의 손길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백호는 점차 경계를 풀고 얌전히 그의 처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단숨에 백호의 발에 박힌 창촉을 쑥 하고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더 찢어 피가 흐르는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지요. 모든 처치가 끝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된 백호는 윤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손을 핥아주더니 그의 곁에 커다란 강아지처럼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소. 해가 질 무렵 우리 문을 열러온 무당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윤이 백호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섬 전체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답니다.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마저 감화시킨 그의 비범함에 경외감을 넘어 그를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천화 할멈의 권위는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싹트고 있었지요. 바로 백호의 발에 박혀있던 그 낡고 녹슨 창촉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군사들이 쓰는 창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이하고도 이국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설라는 마침내 윤에게 이 섬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깊고도 아픈 비밀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윤을 섬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동굴로 데리고 갔지요.
그 동굴의 벽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위패들이 빼곡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 전 이 섬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의 어머니이자 자매들이십니다. 설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설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섬은 본래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50년 전 끔찍한 왜구들이 이 섬을 덮쳤고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저항하다가 죽거나 바다로 끌려갔으며 남겨진 여인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폭력과 유린을 당했다고 하지요. 그때 살아남은 몇몇의 여인들이 이 섬의 가장 연장자였던 한 무당을 중심으로 다시는 그 어떤 사내도 믿지 않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는 외부 세계와 통하는 모든 길을 끊고 이 섬을 금녀의 땅으로 선포한 것이지요. 백호의 발에 박혀있던 그 창촉은 바로 그때 그 왜구들이 사용하던 창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화 할멈은 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천화 할멈 또한 바로 그날의 끔찍한 비극 속에서 눈앞에서 부모와 남편을 모두 잃은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분이십니다. 천화 할멈은 그 끔찍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섬의 여인들에게 외부 세계와 사내에 대한 증오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해 일부러 백호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수십 년간 방치해왔던 것입니다. 백호의 고통은 곧 섬 전체의 아픔이자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상징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설란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영원히 증오만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픈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내어야만 합니다. 유는 이제 이 섬을 지배하고 있는 그 깊은 증오의 뿌리를 그리고 천화 할멈의 그 뒤틀린 신념의 이유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이 섬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과거의 어둠에서 현재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임을. 섬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된 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답니다. 그것은 바로 천화 할멈의 뒤틀린 증오의 상징이자 섬 전체의 아픈 과거를 대변하는 백호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설란과 아랑에게 섬에서 가장 약효가 좋은 약초들을 구해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이나 정성껏 그 약초들을 빻고 다려 백호의 상처에 바를 고약을 만들었지요. 그가 다시 백호의 우리로 향했을 때 이번에는 섬의 거의 모든 무당들이 그의 뒤를 멀찍이서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윤의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백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백호에 골마있던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자신이 만든 약을 정성껏 발라주었지요. 그의 그 치유의 행위는 단순히 짐승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이 섬을 짓눌러왔던 과거의 아픈 상처를 더 이상 증오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라는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설란을 비롯한 젊은 무당들은 윤의 그 조용하고도 굳건한 행동을 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증오에 얽매여 이 아름다운 섬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가 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제 저 이방인이 보여준 것처럼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야만 한다. 젊은 무당들의 그 외침은 닫혀있던 섬에 불어온 새로운 시대의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 바람은 천화 할멈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증오와 고립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화 할멈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일부 나이 든 무당들은 여전히 윤을 불신하며 변화를 두려워했지요.
섬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립은 며칠 뒤 신목 아래에서 펼쳐졌답니다. 그날은 설란이 차기 댐으로서의 자격을 정식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의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화 할멈은 이 의식을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윤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 했지요.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 천화 할멈은 자신의 지팡이로 땅을 세게 내리치며 모든 무당들을 향해 서슬퍼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듣거라. 저기 저 설란이라는 아이는 이미 저 사악한 이방인의 요사스러운 꼬임에 빠져 우리 섬의 위대한 전통을 버리고 이 신성한 땅을 다시 더러운 사내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우리의 대무가 될 자격이 없다. 그녀는 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증오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은 바로 저놈이다. 내가 오늘 이 섬의 대무로서 저 악의 뿌리를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내어 신목의 재단에 바치겠다. 그녀는 품속에서 번뜩이는 날을 가진 낡은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외구의 손에 죽은 자신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한이 서린 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칼을 들고 광기에 휩싸인 채 윤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아니 되옵니다 할멈. 설란과 젊은 무당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천화 할멈의 기세는 너무나도 맹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이들을 거칠게 뿌리치고 마침내 윤의 턱 밑까지 비수를 들이밀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잎이 돋아나는 정도로만 회복되었던 거대한 신목이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 죽어있던 가지들에서부터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고 성스러운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따뜻하여 사람들은 감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빗줄기 하나가 마치 하늘의 채찍처럼 천화 할멈의 손에 들린 비수를 정확히 내리쳐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신목이 스스로의 의지로 천화 할멈의 그릇된 증오를 막아서고 윤과 설란의 새로운 시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신비롭고도 장엄한 광경 앞에서 천화 할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가 그리고 자신의 증오가 마침내 하늘의 뜻 앞에서 패배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신목의 기적 앞에서 천화 할멈의 길고 길었던 증오의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렸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무의 상징인옥 장신구를 설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지요. 이제 너의 시대다, 부디. 나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 섬을 현명하게 이끌어다오. 그 말을 끝으로 천화 할멈은 홀로 섬의 가장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은 평생을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조용히 보냈다고 하지요. 그렇게 설란은 명실상부한 섬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대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대무가 된 후 섬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금남이라는 오랜 금기를 폐지했습니다. 그녀는 무당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지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은 사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폭력과 자신의 것만을 탐하는 탐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별을 가르는 낡은 증오에서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녀는 윤의 도움을 받아 섬의 아이들에게 바깥 세상의 글과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윤이 가진 지리학과 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섬에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작물을 심어 섬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란은 윤과 함께 섬의 위치와 자원을 기록한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준비가 모두 끝나는 날, 그들은 이 지도를 가지고 무트로 나가 세상과 다시 만날 것이라 약속했지요. 섬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고립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섬은 이제 자신들의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설란과 윤 두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의지하며
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동반자였지요. 몇 해의 세월이 흘러 섬은 몰라볼 정도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답니다. 척박했던 땅에는 푸른 곡식이 자라났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여인들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오랜 증오의 그림자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서서히 옅어져 갔지요. 마침내 섬을 떠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란과 윤, 그리고 몇몇의 젊은 무당들은 그들이 몇 해 동안이나 공들여 만든 튼튼한 뗏목 위에 섬의 특산물과 그들이 만든 지도를 싣고 무트로 나갈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설란은 윤을 두 사람이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달빛 비치는 해변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윤, 나리, 그녀는 수줍은 얼굴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이 섬은 영원히 과거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리와 함께 무트로 나가 나리가 살던 그 새로운 세상을 저도 함께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리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용기 있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유는 그녀의 그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또한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을 깊이 연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잠시의 침묵 끝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란 아씨, 저 또한 아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허나 저는 아씨와 함께 이 섬을 떠날 수가 없소이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설란의 눈에 실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유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한양의 관료였고 나의 세상은 온통 책과 논리로 가득 차 있었소. 하지만 나는 이 섬에 와서 비로소 진짜 삶을 배웠소. 자연의 이치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말이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이곳에서 찾았소. 아씨는 이 섬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요. 그리고 나는 아씨의 곁에서 아씨가 모르는 바깥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고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소. 나의 자리는 한양의 번화한 궁궐이 아니라 바로 아씨의 곁, 이곳이오. 결국 다음 날 아침 무트로 향하는 뗏목에 오른 것은 설란과 몇몇의 젊은 무당들 뿐이었습니다. 유는 해변에 남아 멀어져 가는 뗏목을 향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무트로 나간 설란은 놀라운 지혜로 조정의 관리들을 설득하여 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지원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뒤 더 큰 배와 새로운 문물들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섬으로 귀환했지요. 그 후 금녀의 섬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섬은 세상의 문을 활짝 열었고 무태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땅으로 거듭났습니다. 유는 약속대로 평생을 섬에 남아 아이들에게 글과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그리고 설란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버스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훗날 부부의 연을 맺었는지 아니면 평생을 동지로서만 남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 덕분에 증오와 고립의 땅이었던 한 섬이 용서와 화합의 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선비의 우연한 표류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한 섬의 운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늘의 깊은 뜻이 담긴 기적이었다고.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금녀의 섬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과거의 아픈 상처에 갇히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는 저 설란 아씨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